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근대 사회 태동으로 지금 진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이제 망했어요. 일단 오늘 열심히 해봐야지 뭐. 자, 일단 근대 태동기는 언제냐? 근대 사회 태동이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조선 후기는 크게 17, 18, 19 이렇게 나눌 수 있고 17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붕당 정치의 변질. 그 다음에 18세기는 주로 탕평책. 그리고 19세기는 주로 세도 정치.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조선 후기는 여러분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 시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다 막 확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특히 시험에는 요 탕평책이 실시되는 영정조 시대가 또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붕당이 변질되는 숙종, 영조, 정조.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경제로 넘어가면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해서 여러 가지 세금 내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바뀌는 시기고 그 다음에 상업이나 수공업이나 광업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전에는 없었던 계층이나 산업이 새로 생기는 시기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뭘 물어보냐? 그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조선 후기는 경제 파트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고요. 사회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제의 변동이 나타나면서 신분제도가 막 흔들리는 시대, 동요가 나타나는 시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동이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 후기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하긴 한데 왜 고대나 중세 같은 경우는 막 이것도 나올 것 같고 다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조선 후기는 나오는 게 거의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나 중세보다 훨씬 좀 뚜렷하다고 할까요? 내용들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여기 제목이 뭐냐면 근대 사회의 태동이에요. 태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자, 근대 사회는 뭐냐면 전 세계를 발전 단계에 따라 나눌 때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제 뭐 선상, 원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 발전의 5단계 설이라고 하거든요. 역사 발전의 5단계 설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발전 단계 중에 이제 우리는 근대 사회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양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요 시기 단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세가 자 고대는 삼국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삼국, 남북국. 중세가 고려였어.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는 언제냐면 개화기야. 개화기면은 흥선대원군 이후에 막 조선 말기 아니야? 그럼 요 사이는 어디 갔어? 조선 전기 후기는 어디 갔어? 그래서 서양처럼 딱딱 시기가 우리나라랑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이건 이제 아시아고 이건 서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간 시대가 있어요. 우리 그전 시대 이름 배웠잖아요. 근세가 조선 전기야. 그래서 중간에 시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가 있고 근대는 개화기거든요. 개화기라는 건 왜 우리가 서양과 문호 개방을 하고 막 서양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러면 또 요 사이에 조선 후기는 어디 갔어요? 여기 조선 전기면 조선 후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시대가 근대 태동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양에서는 중세에서 근대로 바로 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 태동기 이런 식으로 중간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발전 단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대 태동기는 무슨 뜻이냐? 근대의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100% 근대는 아직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근대 사회라는 게 뭐냐? 여기 이제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가져야 근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민주정치여야 되고 경제는 자본주의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상으로는 합리주의 사상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시기가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에 민주주의 없고 자본주의 없고 평등사회 아니고 합리주의 아니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사회가 조선 후기는 아니구나. 자,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근대 지향적으로, 근대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냐. 자, 경제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영의 합리화가 나타나고 자본주의는 100% 아니지만 좀 비슷한 뭔가가 등장은 해. 뭐 자본이 축적이 된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뭐 도고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본주의로 가고 있군 이런 뜻이고, 사회도 신분구조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신분제도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지금 신분제도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곧 무너지겠네 라는 거고요.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을 대체할 합리주의적인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실학, 천주교, 동학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경제사회의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내재적인 역량, 즉 우리가 안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재적인 힘이 있어서 근대 사회로 가는 중이야. 그래서 이제 지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태동이라고 표현하죠. 태동.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맹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대의 맹아. 맹아는 싹이라는 뜻이어서 싹이 트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근대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중이야.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정치. 쉽게 말하면 다른 부분은 싹 발전해. 정치만 퇴보, 쇠퇴하고 있다. 그게 세도정치거든. 세도정치 일어나지. 그 다음에 막 수탈하니까 밀란 일어나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발전 중이야. 정치만 퇴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을 전혀 수용하지 못했다. 어디만? 정치만.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발전 중이야. 정치만 퇴보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여러분 책에는 어디 나오냐면은 527, 8, 527, 8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이야. 어느 부분만 아니야? 정치만 아니야. 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치체제의 개편에서 지배체제의 모순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하고 530페이지.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 책으로 그냥 봐도 되는데 지배체제의 모순이 뭐냐면,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2번이나 겪었어. 나라가 어떻게 됐어? 막 이제 난리 났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통치체제의 모순, 지배체제의 모순인데, 자, 일단 신분제도에서는 양반이 특권을 차지하고 농민은 몰락하게 생겼고 지금 농민들의 삶은 공공하고 난리 났어. 이게 지금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의 모순도 마찬가지죠. 조세부담, 불법적 징수, 그래서 농민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 이거를 나라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개혁을 조금씩 잘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한꺼번에 뒤집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모순도 마찬가지죠. 양반이 토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평민들 같은 경우는 땅이 1도 없어. 그래서 남의 땅을 빌리는데 또 거기서 양반들이 괴롭혀.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전호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과 농민들이 자꾸 토지를 이탈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가 위험하다, 흔들리게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런 개혁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개혁을 해야 되겠지? 정치부터.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새로 중요한 관청으로 자리 잡게 된 기구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변사. 자, 그래서 비변사부터, 비변사 중요하다.
자, 비변사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들 언제 만들고 언제 상설화되고 언제 기능이 강화되고 구성원은 뭐고 확대 결과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일단 설치부터 봅시다. 언제? 삼포외란을 계기로 만들었어요. 삼포외란 누가? 일본이. 어디에서? 삼포에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무역 더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중종 때 삼포외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군사 문제만 모아서 해결을 좀 논의를 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비변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를 논의한 거야? 국방 문제,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회의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비변사. 그런데 아직 임시. 자, 그런데 이 임시기구를 상설화하게 돼요. 상설화. 상설화라는 건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배치했죠. 그래서 상설화한 건 을묘 외변을 계기로. 시험에는 이런 거 물어보겠죠? 언제 만들었어? 언제 상설화됐어?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명종 때 계기로 만들게 되고, 자, 그런데 이 비변사가 자, 뭐만 논의하는 기구였지? 국방 문제만. 그런데 전쟁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아예 모든 나라의 국정을 여기서 싹 결정하는 최고 기구가 총괄 기구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자, 언제부터?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자, 전쟁을 무려 7년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변사 회의를 맨날 해야 되잖아.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고위 관료들이 싹 모여 있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관리들이 싹 모여 있으니까 이왕 여기 모인 김에 여기서 중요한 일까지 그냥 다 결정하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변사에서는 군사 문제만 논의하니까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은 어디 가서 해야 돼? 의정부를 따로 소집해서 의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있어. 비변사에. 그럼 그냥 그것도 여기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에서 모든 국정을 다 총괄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정무를 총괄한다. 즉 국방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총괄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회의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 거다. 네, 그게 바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 누구누구 모여서 회의하는데 자, 원래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좌참참, 우참참 뭐 이렇게 몇 명 안 되죠?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데 여기는 많아. 자, 전현직, 정승. 그러니까 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판서. 자, 그런데 판서가 5조 판서만 모이는 거예요. 5조 판서 참판 이런 사람들만. 원래는 몇 개인데? 6조. 하나가 빼. 하나를 빠져. 어디냐면 공조. 시험에는 이게 나오겠죠? 자, 6조 판서 아니고 5조 판서. 어디를 빼? 공조를 빼. 공조는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공조 빼고 5조 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자, 그 다음에 군영대장, 오군영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오군영. 그리고 대제학은 홍문관 대제학이라고 해서 홍문관의 제일 높은. 그 다음에 강화유수, 유수관이라고 해서 또 서울 주변에 치안이 아니라 군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 그러니까 전현직 관리들이 쫙 모이니까 여기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십 명이든 모여서 회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구성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5조 판서, 공조 제외. 이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만약에 비변사가 세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결과. 확대된 비변사가 세진 결과. 자, 원래는 어디서 회의해야 돼? 의정부나 육조에서 해야 되는데 비변사에서 하지.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화 되는 거예요. 즉 의정부 약화, 육조 약화. 그쵸? 자, 그럼 왕권은? 왕권도 약화. 왕권도 약화. 자, 그럼 왕권은 왜 약화되지? 왕권 왜 약화되냐면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원리를 설명하면은 원래 의정부는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뭔가를 건의를 했어. 그럼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몇 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야. 야, 이리 와봐. 야,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왕이 몇 명만 설득하면 되지만 여기 비변사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를 모셨던 전현직 관리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셨던 관리들, 그리고 나한테는 선생님들, 스승님들도 다 있는 거잖아. 홍문관 대제학 이런 사람들이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그래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왕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번복하고 다 설득하기가 어려워. 그냥 웬만히 결정된 거면 그냥 따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의 어떤 권한마저도 약화시킬 정도로 비변사의 권한이 셌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은 최고 기구니까 당연히 세도 가문들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럼 뭐 대단한 기구들이 되는 거지. 대단한 기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 비변사가 세지면 누가 약해져? 의정부, 육조, 왕 다 약해진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정을 마음대로 비변사에서 결정을 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흥선대원군 때,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없애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는 의정부와 삼군부로 분리를 해서 의정부한테는 국정, 삼군부한테는 군사 이렇게 딱 나눠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비변사를 없애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 자 언제? 삼포외란 때, 중종 때, 자 이때 설치, 임시기구 설치, 상설화, 을묘해변, 명종, 그 다음에 강화, 최고정무기구화 된 거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오조판서, 공조 빼고 요거 알아두시고 결과까지. 그래서 비변사는 지금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은 거는 다 물어봐요. 시험에 두루두루 다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531페이지, 2페이지 해서 비변사 한번 쭉 체크해봤고, 자, 그 다음에 532페이지 보시면 3사와 전랑의 기능 변질이라고 나와 있죠. 붕당 정치가 진행될수록 3사와 이조전랑이나 이런 기구들이 원래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자기 당의 이득만 챙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약화가 돼서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영정조 시대에 폐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영정조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기능들, 예를 들면 뭐 후임자를 추천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의 변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군사제도의 변화는 여러분 책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저는 지금 여러분 53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거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앙군이죠? 중앙군이 5군형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조선 전기의 자, 조선 전기의 중앙군, 그리고 조선 전기의 지방군, 요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요렇게 한번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봅시다. 자, 조선 전기 중앙군은 뭐였어요? 5위. 자, 지방군은 뭐였죠? 영진군이라고 해서 병, 영, 수, 영이 각각 지역마다 설치됐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 뭐냐? 5군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5군형. 그 다음에 지방군이 뭐냐면 소고군. 지방군은 소고군.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요 하나하나도 다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크게 봐야 되지. 그래서 중앙군, 지방군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535페이지 오른쪽에 역대 중앙군, 지방군이 쫙 표로 나와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죠. 저는 지금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앙군, 지방군 이렇게 시기별로 중앙군, 지방군은 잘 물어봐요. 알겠죠? 요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요거 배우는 거예요. 5군형. 요 5군형. 원래는 5위였었는데 5군형.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5군형에서 자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이 군사제도도 좀 이제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편성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훈련도감이지. 그래서 이 5군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쭉 한번 보세요. 쭉 설치 시기를 한번 보시면 자 이거 한꺼번에 만든 거야? 순차적으로 만든 거야? 순차적으로 만든 거지. 알죠? 한 번에 5개를 쫙 만든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 만들고 또 정묘호란 일어났네 하나 만들고 병자호란 일어났네 하나 만들고 이괄해난이 일어났어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총 몇 개가 된 거야? 5개가 된 거야. 그래서 5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5군형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어떤 거? 훈련도감. 지금 우리가 배운 훈련도감인데
이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거기 연도가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354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선조 설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정확히 1593년 8월. 우리 앞에서 임진왜란 하면서 훈련도감 설치가 연도로 나와요. 기억나죠? 1593년 8월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1594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아니고 1593년 8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훈련도감은 언제 만든 거냐? 임진왜란 중에. 기억나죠? 왜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랑 일본이 휴전회담 할 때 있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전쟁 잠깐 쉬었지? 그때. 우리 쉴 때. 그때 군사를 새로 정비를 해서 우리는 훈련도감이랑 소고본을 다 이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만든 게 훈련도감인데 오군영 중에서 처음. 자, 이거 누가 건의했냐면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에요. 자, 유성룡이 지금 막 군대가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유성룡이 하루에 이승씩 월급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해서 이제 왕실이나 궁궐을 지키도록 하자. 중앙군을 편성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훈련도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금방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이승씩 월급을 준다고 합시다. 월급을 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 훈련도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급료병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급료병.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월급을 받으면 뭐가 되냐? 직업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감의 가장 큰 특징은 급료병. 급료, 월급. 그럼 월급 받으면 즉 직업군.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건 그냥 물어볼까요? 직업군인은 그럼 모병이야, 부병이야? 모병이야, 부병이야? 이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던데 부병과 모병. 부병은 그냥 의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병은 모집한 군대예요. 모집했으니까 내가 갔으니까 지원했으니까 나는 직업군인인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모병. 직업군인은 모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에서 삼수병이라고 되어 있죠?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수, 사수, 살수. 포수가 있다고? 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전에는 조총이 없었지. 근데 임진왜란을 하면서 조총이 들어왔어? 이제 조총부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총이 들어와서 조총부대가 생겼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칼, 활 이런 거죠.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특징 첫 번째, 급료병, 모병, 직업군인. 그 다음 두 번째, 삼수병. 이거를 왜 장번 급료병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의무병이야. 그러면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16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럼 16에서 60세까지 군대를 간다는 건 뭐 16세부터 60세까지 군대 가서 평생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1년에 몇 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달 갔다가 다시 왔다가 교대 근무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제 번상병이라고 해요. 의무병, 번상병,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직업군인이야. 그럼 나는 이제 직업이 군인이니까 나는 뭐야? 계속 거기 가서 오래 근무를 하겠지? 오래 근무를 하지. 장번이란 뜻이에요. 장번 급료병이 곧 뭐가 되는 거야? 직업군인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장번 급료병, 직업군인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장번 급료병, 삼수병 알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게 어영청이에요. 어영청, 인조 때. 그래서 인조 때 만들어진 거고 어영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만들게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 구체적으로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영청은 번상병 중심이죠. 번상병이라는 건 의무병. 그러니까 이때는 직업군인도 있고 의무병도 아직은 섞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되죠? 아직까지는 직업군인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의무병. 우리 이제 16에서 60세까지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번상병 중심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어영청은
북벌과 함께 북벌의 핵심 군형이다. 자,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영청에서는 북벌의 핵심 군형이다. 자, 5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북벌운동을 효종이 북벌운동을 추진한 중앙군으로 편성했다. 그래서 자, 만든 건 어느 왕 때? 인조. 확대시킨 건 어느 왕? 효종. 그게 중요하죠. 알겠죠? 만든 건 인조 때 만들었지? 근데 이거를 확대시켜가지고 강화시켜가지고 북벌에 활용한 건 어느 왕이야? 효종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중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개가 제일 중요. 시험에는 어영청, 훈령도감 두 개가 중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총융청 인조, 수어청 인조. 근데 여기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 총융청은 북한산성의 배치, 수어청은 남한산성의 배치. 그래서 북한산성이니까 경기 북부,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 남부. 이렇게 방어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이영. 자,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 금이영. 어느 왕 때? 숙종 때. 자, 그러면 오군영이 완성된 건 어느 왕 때? 숙종 때. 알겠죠? 오군영이 완성된 건 숙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총융청 북한산성, 수어청 남한산성. 이거 잘 물어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알겠죠? 이거 시험에 물어봅니다. 바꿔서도 물어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완성은 금이영으로 숙종 때. 알겠지? 자, 훈련도감은 최초 장번 금요병 2명, 삼수병. 어영청은 북벌과 함께 확대됐었다. 그 다음에 총융청 북한산성, 수어청 남한산성. 그리고 마지막에 오군영 완성은 금이영 숙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지금 제가 포인트들만 체크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성격.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선 후기 중앙군 오군영이죠. 오군영의 성격. 자, 한꺼번에 만들었어? 순차적으로 만들었어?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걸 임기응변이라고 그래요.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임기응변.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 임기응변. 임기응변적인 성격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서인 정권의 유지 수단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오군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서인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삼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5개가 만들어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군영은 결국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어? 서인이. 왜냐하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군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돈이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된다는 거. 자, 군대를 장악하면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지금 집권 세력이 서인이야. 그래서 서인이 일부러 자신들의 기반을 삼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인 정권의 유지 수단이면서 플러스 임기응변적 성격을 갖는다. 이게 바로 오군영. 자, 시험에는 이 두 개 나온다는 거, 훈련도감 어영청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533페이지 사료도 나와요. 유성룡이 건의하는 내용 나오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뭐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지방군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지방군 가봅시다. 자, 지방군 가보시면 자, 지방군은 뭐냐면 소고군이죠. 그래서 지방군은 소고군이라고 하는데 소고군은 언제 편성을 했냐면 역시 임진왜란 중간에 소고군을 다시 한번 편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고군 편성 보시면 자 535페이지에 소고군의 조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소고군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살짝 볼까요? 오른쪽에 조그만 소고법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명나라 장수인 척계광이라는 사람의 기효신서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이제 군대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소고법이야. 그러니까 속과 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소고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소고군의 가장 큰 특징은 양천 혼성군. 양반부터 천민, 노비까지 모두 다 섞여 있어서 양천 혼성군이 특징인데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방어체제부터 나와 있으니까 방어체제부터 할게요. 자 진관체제에서 제승방약체제에서 그 다음에 소고군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여기까지 배웠어요. 제승방약 체제까지. 자, 진관 체제는 여기 보시면 지역 단위 방어.
자, 우리 이거 배웠죠? 지역 단위 방어 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거진이 있다고 했어요. 거진. 진이 마련이 돼 있었고 자기 지역만 방어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재승방약 체제는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 이거 알죠? 여러분 한 군데로 모이기로 했지. 그리고 지휘관이 파견돼서 지휘하기로 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승방약 체제. 자, 하지만 이 재승방약 체제가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효과 없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역이라도 그냥 지키게 하자. 그래서 소고군 체제라는 게 결국에는 뭐를 복구한 거예요? 진관을 복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535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이 순서 기억하시고 진관 체제 세조, 그 다음에 재승방약 체제 16세기 명종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을묘 외변을 계기로 만들었으니까 실시했으니까 명종. 그러다가 임난 이후니까 선조 이후에 선조 때 만든 거죠. 소고군 체제.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 자, 시험에는 진관체제랑 재승방약이 잘 나오는 편, 비교해서 잘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 소고군의 양천, 혼성군. 양천, 양반부터 천리, 노비까지 다 섞여 있다. 자, 그럼 양반하고 노비를 싹 섞어놨어요. 누가 싫어해? 양반이 싫어하지. 그쵸? 나 같이 있기 싫어. 그래서 양반은 어떻게든 빼. 그럼 결국엔 누가 남아? 일반 백성이나 노비만 남지? 그럼 노비들은 기분이 더럽겠지? 더럽고 치사하니까 내가 진짜 신분을 상승해야겠다.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게 양천혼성군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자, 그래서 양천혼성군. 자,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소고군.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우리는 535페이지에 자, 다시 한번 정리. 조선 전기 중앙군 5위, 그리고 조선 후기는 오군영 배웠고 우리가.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지방군은 영진군, 조선 후기는 소고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군대 편성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36페이지 수치제도의 개편은 경제 파트 가서 자세히 할 거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붕당의 변질 갑시다. 붕당의 변질. 자,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쭉 떠올려 볼까요? 다 배웠던 거니까 제가 따로 안 쓰고. 자, 선조 때 붕당이 생겨. 동서. 그러다가 선조 때 동인이 나눠지죠. 아까 뭐로 나눠졌죠? 남북. 이렇게 나눠지죠.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서인, 남인, 북인이 지금 존재하는 거. 그러다가 광해군 때는 누가 정권을 차지하냐? 북인. 대북. 그쵸. 대북이죠. 북인 정권이 이어지죠. 그래서 북인이 있다가 광해군이 쫓겨나지. 인조반정으로. 그럼 북인도 같이 없어져. 그럼 남아있는 붕당은 어디하고 어디? 서인, 남인. 네, 서인, 남인이 지금 남아요. 그래서 인조에서부터 인효현. 그쵸? 인효현, 현종까지. 인효현, 현종까지. 자, 붕당이 공존하게 돼요. 여러분, 공존이란 게 뭐냐면 서로 싸우긴 하거든? 근데 이건 아니야. 저것들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긴 해. 우리 사이 나쁠 수도 있고 토론하고 그럼 싸울 수도 있지. 티격태격은 하지만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려야지는 아니. 그냥 같이 가긴 해. 좀 꼴보기 싫지만 같이 가는 중이야. 자, 그리고 이때 그러면은 붕당이 공존했다고 그랬는데 누구랑 공존해요? 누구랑? 금방 우리 누구랑 남았지? 서인이랑 남인이랑 남았지? 서인이랑 남인이랑 공존해. 같이 가. 그래서 좀 툭탁거리긴 하지만 왜 우리 예소 논쟁 같은 것도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서인, 남인. 하지만 뭐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꼴보기 싫긴 하지만 같이 가지. 그런데 현 다음에 그럼 왕이 누구예요? 인, 효, 현, 숙이죠. 숙경영 이렇게 가니까 숙종. 이때부터는 하나의 붕당이 나머지 붕당을 없애. 죽여버려. 쉽게 말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자, 일당 전제화라고 그래요. 일당 전제화. 하나의 당이 권력을 싹 장악해. 전제화라는 게 전제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의 당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구냐? 서인. 그래서 서인의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고 야 그러면은 두 개가 같이 가다가 하나의 당이 다 해먹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붕당의 변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이 같이 가 공존 한 당을 싹 쓸어버려 죽여버려 그리고 내가 다 차지해 독점해 그러면 변질. 알겠죠?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러면 변질 봅시다. 자 여기 뭐 사회 경제적인 배경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쟁점도 예론. 왜 우리 예절 가지고 상복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예속 논쟁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영. 왜냐하면 군영이 힘이 되고 돈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 조선 후기 넘어가면. 그래서 쟁점이 바뀌어요. 내가 예절 가지고 싸우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 뭘 장악하는 게 장땡이야? 군영을 장악하는 게 장땡이야. 그래서 요 군영을 장악하는 거랑 이제 그 이슈가 달라지는 거죠. 이슈가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숙경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왕위 계승을 가지고 싸워. 쉽게 말하면 우리 붕당 사람이 왕이 돼야 돼. 만약에 상대 붕당 사람이 왕이 되잖아? 그럼 우리 붕당은 죽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 왕위 계승에 누가 됐느냐, 참여하느냐. 이게 중요해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슈가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슈가 바뀌어. 자, 그 다음에 뭐 향천사의 변동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결국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숙종이거든요. 숙종 때는 붕당이 변질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숙종 때의 정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정치라고 하고 자, 그러면서 서인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지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정치로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한국정치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건데 한국정치에서는 원인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어느 붕당이 정권을 차지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숙종이에요. 숙종식. 자, 숙종이 집권 초에 자, 숙종 집권 초에는 남인이 집권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예속 논쟁에서 왜 우리 1차 예속, 2차 예속 기억나죠? 1차 예속에서 누가 이겼었지? 서인이. 그 기갑 서남 1년 기억나죠? 자, 2차에선 누가 이겼어? 남인이. 그래서 마지막에 남인이 예송에서 승리할 때쯤 이제 현종이 죽고 숙종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숙종 초에는 누가 집권했었냐면 남인이 지금 집권을 해 있는 상태야. 남인이. 자, 그리고 남인이 북벌을 주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북벌은 두 번 나타난다. 하나는 효종, 하나는 숙종. 두 번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숙종 초에 지금 막 청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야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야 돼. 라고 주장을 했던 게 윤유, 허정 이런 남인들. 그래서 이 남인들 여러분 책에는 탑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인도 왜 청남, 탕남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어쨌든 남인들이 북벌을 주도하기도 했었다. 그러면 남인이 북벌을 주도를 했다는 건 남인이 이제 막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종은 내 왕권이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지금 막 군대를 더 만들고 막 산성을 수리하고 저것들이 미쳤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견제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견제하는 시기에 그때 이제 환국이라는 게 드디어 등장을 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숙종 때는 3번의 큰 환국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환국으로 갑시다. 원인부터. 자, 첫 번째 유악 사건과 남인 영모 사건이 일어나요. 유악이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은 기름천막 또는 지금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방수천막. 그래서 이런 거예요.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남인이 집권했으니까 남인 중에 우두머리가 이 허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허정네 집에서 허적의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와 관련해서 잔치가 있었어요. 무슨 잔치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행사가 집안 행사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날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생각이 난 거예요. 허정네 집에 오늘 자취한다고 했는데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그러니까 유학을 갖다 주고 와라. 빌려줘라. 말하자면. 이게 방수천막이니까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잔칫날 비가 오니까. 그래서 숙종이 걔네 집에 빌려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와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왕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왕실의 물건을 마음대로 유용을 한 거잖아요. 숙종이 어땠겠어? 뭐 열이 받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삭탈관직, 벼슬을 쫓아내. 그러니까 벼슬에서 이제 쫓아내버리면서 남인을 좀 견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건이 하나 더 난 거야. 그게 남인 영모 사건이에요. 일단 조선에서 영모에 연루되면 어떻게 돼? 죽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영모 사건이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실의 그런 친척들과 막 어울리다가 삼복이 뭐냐면 복평군, 복창군, 복성군이라고 해서 왕의 오촌쯤 되는, 그러니까 왕의 한 친척들이죠. 그 사람들과 좀 어울렸는데 그 어울리는 술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왕은 숙종이에요. 숙종이 뭐 미약하고 뭐 자식도 없고 하니까 이 왕이 잘못되면 대감들이 하시면 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왕 다음에 네가 왕을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와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뭐라고 지금 왕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러면 니들이 영모를 꾸몄다고 이렇게 된 거야. 영모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허견의 아버지가 허적이잖아요. 당연히 허견, 허적 다 잡혀서 죽었죠. 그리고 남인들이 이제 물갈이가 되고 이제는 누가 정권을 차지했겠어? 당연히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된 사건, 그게 바로 경신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결과 윤휴허적. 왜냐면 윤휴허적이 남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2명. 이 윤휴 같은 경우는 예송논쟁 때 송시열이랑 연락 다퉜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남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 윤휴와 허적이 이제 이 관련된 사람이니까 다 처형을 당하고 남인은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하고 그 사건이 바로 경신왕국.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남인을 죽여 말어. 어떻게 싹 죽여버려. 아니면 그래 좀 살려주어. 자, 싹 죽이자. 강경파. 그래도 좀 남겨두자. 온건파.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뭐와 뭐로 나눠지게 되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노론의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송시열. 그 다음에 소론의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윤증. 사실은 송시열과 윤증이 무슨 사이냐면 송시열의 친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윤증의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럼 둘이 왜 싸웠냐? 왜냐면 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감정도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윤증의 아버지인 윤선거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친구인 송시열한테 묘갈명, 그러니까 묘지명 같은 거를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묘지명을 쓸 때는 웬만하면 고인이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써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쵸? 좀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송시열이 기분이 나빴는지 빈정이 상했는지 사이가 안 좋았는지 이 윤증의 아버지가 꼭 덮고 싶은 사실이 있었어요. 핸디캡, 나의 가장 큰 핸디캡.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나 혼자 도망갔던 이렇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너무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 묘지명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윤증이 이제 빈정이 상했겠지? 거기에다가 학문적인 어떤 차이도 조금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확 돌아서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의 직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윤증 같은 경우는 성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이제 학설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노론은 송시열 중심. 여러분은 이 사람 이름을 알아두시면 돼요. 노론은 송시열, 소론은 윤증. 이렇게 나눠지게 됐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신왕국의 결과 남인 축출, 서인 집권, 서인 분열, 노론, 소론으로 분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때부터는 노론과 소론이 나눠졌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환구, 정신환구. 자, 그리고 노론, 소론 나눠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표 그대로예요. 송시열, 윤증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송시열은 이의의 사상을 계승했고 윤증은 성혼의 사상을 계승했고요. 자, 대의 명분을 강조하자.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론, 성리학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소론은 조금 달라요. 실리를 추구하면서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강조하는. 그리고 추대하는 왕도 달라요. 나중에 이제 내가 왕을 만들고 싶은 사람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리학 말고 다른 학문도 다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성리학 이해의 탄력적이다. 탄력적 이해다라고 하는 건 성리학 말고 예를 들면 양명학 같은 거. 양명학도 수용을 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송시열, 윤증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환국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환국의 원인 볼게요. 원인은 장희빈의 아들 세자 책봉 문제. 그래서 자, 이때는 희빈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빈이라고 하는 게 후궁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빈.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소의, 수경 뭐 이렇게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빈이다. 뭐 희빈, 강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숙빈 뭐 이렇게 빈이다 그러면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할 거야 말 거야. 요것 때문에 싸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 기사왕국에서 자 봅시다. 여기는 없네. 그럼 내가 또 그려야 돼? 봅시다. 숙종한테는 왕비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현왕후. 원래는 또 첫 번째 왕비가 있었고 첫 번째 왕비가 죽고 나서 다시 또 왕비를 삼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일단 인현왕후예요. 지금 왕비가. 그런데 인현왕후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아들을 낳았어. 그게 바로 장희빈. 원래는 뭐 희빈, 장씨인데 우리 그냥 장희빈이라고 합시다. 제일 익숙한 표현이니까.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경종이에요. 세자윤. 경종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자, 그리고 후궁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궁 중에서 또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한 후궁은 최숙빈. 숙빈 최씨. 이 숙빈 최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어요. 무술이라는 건 왕실에서 가장 미천한 계급의 여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양반이었으면 노비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여자인데 요 여자가 이제 눈에 띈 거야. 말하자면 숙종한테.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연인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연인군. 그래서 연인군. 이게 바로 영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숙종의 부인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는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럼 봅시다. 인현왕후가 아들이 없잖아요.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숙종이 얼마나 예쁘게 해서 장희빈도 예쁘고 아들도 좋고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얘를 원자로 정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자 정호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세자 책봉 문제라고 했는데 원래는 원자 정호 문제예요. 원자가 뭐냐면 왕의 정식 큰아들. 왕의 정식 큰아들이 되면 얘가 곧 뭐가 되냐? 세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희빈의 아들인 이 윤, 세자윤을 그러니까 세자로 삼겠다. 요 아들을 세자로 삼겠다고 지금 숙종이 또 고집을 부리는 거야. 말하자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지. 근데 신하들은 뜯어 말려. 왜? 장희빈은 중인 출신이거든. 양반도 아니지. 거기에다가 노론도 아니지. 그러니까 서인 집안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라고 반대하냐면 아니 인현왕후가 아직 젊은데 아들이라도 나중에 하나 낳으면 왜? 여러분 알죠? 세자를 바꾸는 거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제 또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세자 책봉하면 안 돼? 근데 숙종이 지금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야. 나는 꼭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자 여기다 또 써볼까요? 인현왕후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서인 중에서 노론. 그 다음에 장희빈을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건 남인. 남인이나 소론.
자, 그 다음에 최숙빈을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거는 요 같은 계열이에요. 남인, 그러니까 서인, 노론 요쪽 계열이 같은 계열이. 그래서 이런 거죠. 인현왕후는 지금으로 하면은 정말 막 교수만 엄청 많이 배출한 막 그런 집안이죠. 의사 집안, 교수 집안, 총장 막 나오고 그런 집안. 장희빈이 그냥 완전히 미천한 가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엄청 부자. 지금으로 하면 재벌집 딸이었어. 그러니까 가후궁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냥 남인이 아니 그 중인이긴 하지만 이 중인이 또 이렇게 궁궐로 들어가서 왕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뭔가 또 있겠지. 그래서 엄청 부잣집 딸이었던 거예요. 삼촌이 부자야. 작은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궁궐로 집어 넣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드라마나 야사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막 그냥 장희빈은 미천한 출신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엄청난 집안의 또 딸이긴 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려고 지금 숙종이 고집을 부리는 상황? 그럼 누가 반대해? 서인과 노론이 반대를 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남인과 소론은 조금 약간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고, 그래서 숙종이 결국엔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대로 해. 결국엔 했어. 그래서 서인이 쫓겨나고, 그쵸? 반대했던 서인이니까. 그 다음에 남인이 집권을 해. 네, 그런 거죠. 남인이 집권, 서인이 실각. 자, 그리고 그러면은 서인, 노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송시열. 송시열을 하도 반대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꼴보기 싫으니까 귀양을 보냈는데 귀양을 보내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계속 나빠. 사약을 보내. 귀양을 가고 있는데 사약을 보내. 죽여라. 그래서 결국에는 송시열, 요 대단한 송시열이 요런 일 때문에 연루가 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송시열은 유배중에 사사가 되죠. 자, 송시열은 언제 사사됐냐면 기사왕국 때 사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세자로 만들지 뿐만 아니라 인현왕후를 결국에는 폐위를 시켜요. 왜냐면 장희빈이 좋으니까, 당연히 예쁘니까. 그래서 장희빈이 중전에 책봉이 되죠. 중전 장씨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사건이 일어났던 게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남인이 집권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남인 집권, 장희빈 왕비. 이게 바로 기사환국. 자, 그러면 장희빈의 왕비에 있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 5년? 네, 겨우 5년이에요. 왜냐면 장희빈 하면 우리가 막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막 표독스럽고 못돼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아?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 숙종도 한 몇 년 살아보니까 너무 센케야. 이 장희빈 힘들어. 말하자면 이제 질리기 시작한 거죠. 숙종이 또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 5년쯤 지나서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인현왕후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서인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벌인다? 지금 왕비가 장희빈이 있는데 그럼 원래 숙종 입장에서 누구를 혼내줘야 돼? 서인을 혼내야지. 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왕비가 있는데. 그러면서 서인을 혼내야 되는데 이미 숙종 마음속에는 인현왕후가 다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히려 서인들을 받아주고 남인들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숙종 때문이야. 결국 모든 건 숙종 때문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갑술황국. 자, 갑술황국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이제 장희빈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민씨 폐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복위를 꾀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때 마침 거기 보시면 장희빈의 가족인 거기 써있네. 오빠 장희재가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고변하면서 민씨의 복위가 이제 그 폐비 민씨의 복위가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까 우리 등장하는 게 숙빈 최씨죠. 이 숙종이 숙빈 최씨를 예뻐하는 과정에서 장희빈이 약해지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벌이게 된 거고 결국에는 다시 인현왕후를 왕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 다시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고 중전 장씨는 다시 장희빈이 된 거죠, 뭐. 그래서 희빈 장씨로 강등이 된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은
아예 몰락을 하게 돼요. 자, 그 전까지는 제가 축출이나 실각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몰락이라고 썼죠. 이제 거의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제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남인 몰락, 그리고 서인 재집권, 그리고 노론, 소론, 대립. 왜 노론, 소론, 대립했냐면 소론 같은 경우는 장희빈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자의 모후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약간은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장희빈을 이제 배척하면서 인현왕후 쪽에 있었던 노론과, 그리고 소론은 장희빈을 좀 그렇게까지 배척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또 대립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론과 소론이 대립을 심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갑술왕국의 결과는 서인이 재집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기사왕국, 갑술왕국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먼저 나와버렸네. 중간에. 자,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 뭐가 빠졌냐면 무고의 옥이 빠졌어요. 우리는 무고의 옥만 한번 체크해볼까요? 무고의 옥, 정유독대. 자, 거기 540페이지 무고의 옥, 정유독대가 나오죠. 자, 무고의 옥은 뭐냐면 인현왕후가 얼마 뒤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인현왕후의 죽음이 알고 보니까 그동안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너무 저주하고 괴롭히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됐다라는 게 뭐 수빈 칠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장희빈의 악행이 알려지게 되면서 장희빈을, 또 장희빈의 가족들을 사사한 그 사건을 무고의 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장희빈 사사, 그 다음에 그 일파를 죽인 그런 사건이 바로 무고의 옥이라고 하죠. 왜 장희빈이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막 무당 불러서 굿하고, 여기서 무고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주하고 뭐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런 거를 무고라고, 이때는 무고를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장희빈이 쫓겨나게 된 사건, 그게 바로 무고의 옥. 자, 그리고 6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정유독대 하나 더 있죠. 정유독대까지 합시다. 자, 정유독대는 뭐냐면은, 자, 숙종이 노론의 영수 이이명이라는 사람을 독대했다. 자, 원래 왕과 신하가 단둘이 만날 수 없다. 왜 단둘이 만나면 안 되냐? 사관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돼요. 사관은 뭐 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따라 들어가서 둘이 무슨 말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 근데 이 정유독대는 숙종이 사관한테 나가 있어라. 넌 따라 들어오지 마라. 결국에는 둘이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정유독대인데,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자, 장희빈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 세자가 장희빈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죄인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찝찝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경종, 말하자면 장희빈의 아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세자에서 쫓아내고, 더 똘똘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잖아. 숙빈 칠씨가 낳은 연인군. 연인군이 있으니까 연인군으로 세자를 교체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연인군으로 세자를 교체하려고 한 거구나. 근데 정확한 건 몰라.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래서 정유독대 한번 보시면 아마도 경종, 세자가 유약하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 후사, 그러니까 그 뒤에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연인군, 그러니까 최숙빈의 아들을 부탁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죠.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국에는 숙종이 죽죠. 그러면서 경종이 왕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교재 541페이지에 숙종의 정책들. 숙종은 일단 시험에 낼 게 엄청 많겠지? 한국도 있고, 그리고 숙종의 개혁 정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숙종의 개혁 정치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그냥 체크해 볼게요. 자,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으로 실시돼요. 처음 대동법이 실시된 건 광해군 때고,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 그러다가 전국으로 확대된 게 숙종 때. 자, 그 다음에 오군형 체제 완성. 아까 뭘 완성했냐면 금이형 만들면서 5개 완성. 그 다음에 자, 장길산. 장길산도 우리가 한번 설명했나요? 왜 우리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거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장길산은 광대 출신,
그리고 장길산 잡혔다는 얘기 실록에는 없다. 장길산 안 잡혔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용복의 활약. 안용복 우리가 뒤에 독도 나올 때 다시 할 건데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울릉도 어부예요. 말하자면 부산 쪽 어부인데 어느 날 울릉도 지나가다가 거기에 울릉도와 독도 이런데 일본 어민들이 와서 잔뜩 조업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싹 몰아냈어요. 야, 꺼져! 그러면서 싹 몰아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혹시 또 얘네들이 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 따라갔지. 일본까지.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 정부에다가 대고 얘기를 했지. 야, 독도 우리 거 맞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일본에서 깜짝 놀라서 독도 너네 거 맞아. 이렇게 확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확답을 받아온 사람이 안용복. 사실 안용복은 그냥 어민이야, 어민. 근데 이제 사실 살짝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래? 내가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인 것처럼. 판사 아닌데 판사인 것처럼. 경찰 아닌데 경찰인 것처럼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사칭. 살짝 공무원 사칭을 했죠. 나 공무원이야. 그러면서 안용복이 이제 일본 갔을 때 약간 사칭을 하긴 하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역사 재평가는 자, 원래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됐었어요. 근데 단종으로 다시 복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종의 묘호를 보기 했다라는 건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노산군이었다가 단종이란 칭호를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에 현충이라는 그런 시호를 하사하기도 하죠. 알죠? 그래서 이순신의 사당이 현충사인 거 알아요? 현충사? 네,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역사를 좀 재평가하는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라고 해서 청나라와 국경을 명확히 하는 비석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에 상평통보라고 하는 걸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던 게 숙종. 그래서 숙종은 뭐가 업적이 엄청 많아요. 업적이. 이거 한국 말고도 뭐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분당정치. 자, 이제 우리는 경종으로 가볼 건데요. 아,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경신, 기사, 갑술왕국. 지금 한국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신왕국 때 집권한 세력이 서인, 남인, 서인. 물론 노론소론 나눠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경, 기, 갑. 경신, 기사, 갑술 순서. 그 다음에 서, 남, 서 순서대로 집권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경, 기, 갑, 서, 남, 서 순서대로. 왜 우리가 기, 갑, 서, 남, 1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뼈대만 지금 제가 여러분 체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뼈대만 암기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살을 붙이면 되지.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 서인, 남인, 서인 순서대로 집권을 하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뼈대를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붕당의 변질 두 번째 경종. 자, 숙종 다음 왕이 경종이고 경종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장희빈의 아들이야. 네,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인데 이 경종은 일단 몸이 약해.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후사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막 내가 왕이 되긴 했는데 왕이 됐을 때부터 막 반대파들이 자,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니까 누가 뒤에서 지지하고 있어? 남인소론, 그쵸? 남인소론이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인소론 덕분에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되자마자 내 반대파인 노론애들이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자, 경종 즉위부터 봅시다. 장희빈의 아들이 즉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인군을 왕세자로 책봉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후사가 없으니까 동생을 다음 후계자로 이해되죠? 왕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이 대리청정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대리청정이 뭐냐면 노론이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 약하고 힘들고 너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동생한테 넘겨. 그게 대리청정이에요. 대리청정이라는 건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정치할 수 있는데 너 힘들잖아. 그냥 동생한테 싹 넘겨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동생을 세제로 삼은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거기에다가 대리청정까지 반대파들이 주장을 막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신임사화. 자, 경종에 관한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밖에 없어. 사건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경종 때 있었던 사건 하나 신임사화.
그런데 신임사화는 신축옥사와 신축사화와 이민옥사, 이민사화를 합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신축옥사와 그다음에 이민옥사를 합쳐서 신임사화라고 하는데 왜냐면 1721년, 1722년 연달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합쳐서 신임사화라고 하고 신임사화는 경종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자, 대리청정 문제로 소론이 노론을 탄압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너 왜 우리 왕한테 자꾸 뒷방으로 물러나라고 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자, 소론이 지금 경종 편인 거죠. 그리고 반대편이 노론인 거지. 그래서 소론이 노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야, 적당히 좀 해라. 이러면서 이제 탄압을 한 거지. 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귀양을 보냈어요. 말하자면. 마음에 안 드니까 귀양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목호룡의 고변 사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신임사화의 결과 어떻게 됐구나. 그것만 알면 돼. 근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설명. 목호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커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영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노론의 4명의 대신을 처형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 역사 전체에서 소론이 노론을 탄압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항상 누가 세? 항상 노론이 세. 소론이 셌던 건 이때 딱 한 번이에요. 요때 몇 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어봤는데 소론이 노론을 탄압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뭐 대리청정 이런 거 나와. 그럼 무조건 무슨 사건이야? 아, 신임사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면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 이때만 소론이 셌었던 시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막 여기 목호룡이 고변 사건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뭐만 알면 돼. 소론이 노론을 탄압했어. 한 번밖에 없어. 신임사화, 경종.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소론이 노론을 탄압했다는 거 요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는데 자, 그래서 정치 운영이 변질됐지. 지금 우리가 내내 붕당의 변질을 배운 거죠? 환국이 변질인 거잖아요. 환국이.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다 정권을 차지하면서 자, 그래서 왕이 환국을 직접 주도하죠. 지금 우리 금방 배웠던 막 경기갑 그런 거 다 누가 주도한 거야? 숙종이 주도한 거잖아. 그래서 왕이 주도했고 그럼 왕이 이렇게 환국을 주도한 이유는 뭘까요? 왕권 강화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삼사와 전랑이 약화되죠. 왜냐면 너무나 자기 당의 탐만 들다가 이제 약화된 거고 그 다음에 비변사는 점점 세지고 있는 중이고요. 당연히. 자, 그리고 붕당의 원리가 붕괴가 되죠. 왜냐면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서로 공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당이 다 가버린 힘을 싹 가져가는 거니까 붕당은 당연히 원리가 붕괴가 되면서 붕당 질서가 깨진 거지. 말하자면 파탄. 거기에다가 자, 양반 중에서도 몰락 양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소론이나 남인들은 몰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양반 안에서도 계층이 나눠지는데 자, 벌렬 가문이 뭐냐면 권력을 차지한 양반. 쉽게 말하면 노론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몰락한 양반들로 양반 안에서도 나눠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양반들은 이제 내가 쫓겨났어. 나는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힘을 키워야 되잖아. 그럴 때 서원이나 사우나, 서원은 학교죠. 사우는 사당이에요. 이런 걸 막 만들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붕당의 변질 결과. 붕당의 변질 결과는 뭐 딱히 여러분 따로 외울 거 없고 그냥 붕당이 변질됐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경종, 신임사와 소론이 노론 제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붕당 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숙종이 결국 붕당을 주도한 건 자기잖아요. 숙종이잖아요. 그런데 숙종이 이건 너무 심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뭐가 등장하게 되냐.
자, 여기 보시면 탕평론이 제기가 돼요. 탕평론. 본질은 어디 갔어? 탕평론이 제기가 되는데, 자, 탕평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공평하게 인지를 등용해야겠어. 라고 처음 제시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숙종이에요. 말도 안 되지. 숙종 때 제일 심했는데 숙종이 먼저 제시를 하게 돼요. 물론 숙종 때 제시는 했지만 그때 붕당의 변질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탕평책은 숙종 때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겠지. 당연히 안 되지. 자, 여기 보시면 탕평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 숙종. 아이러니하죠, 정말. 자, 근데 명목상의 탕평론이다 라고 나와 있죠. 명목상의 탕평론이 무슨 말이냐면 말만 한 거야. 실제로 실천은 안 됐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환국이 발생했다. 딱 그 시기. 딱 숙종 때 환국. 자, 노론과 소론이 엄청나게 대립했어. 그래서 탕평책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근데 그때 탕평책을 하자고 말은 했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명목상의 탕평론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명목상의 탕평론, 제시만 한 거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조로 가봅시다. 자, 이제 탕평책은 영정조. 탕평책은 영정조죠. 자, 경종. 아까 경종이 장희빈의 아들이랬죠? 경종이 말 그대로, 아까 뭐 병약하고 뭐 애도 없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일찍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살짝, 이건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이 경종의 죽음에는 독살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먹고 죽었냐면, 들어봤어요? 뭘 먹고 죽었는지? 뭘 먹고 죽었냐면 생감. 감. 과일이라고 해야 돼? 감을? 뭐 아무튼 감, 우리 알고 있는 그 가을에 나는 감이랑 간장게장을 먹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간장게장 먹고 감 먹으면 죽냐? 안 죽어. 제가 실험해봤거든요. 죽진 않아. 안 죽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간장게장이랑 생감을 먹고 죽었다, 감을 먹고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독소로 작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기록에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죽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져다 줬다. 뭐 이제 영조 쪽에서 이제 보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조 같은 경우는 평생 경종 독살설에 시달리게 돼요. 그게 1, 2년 있다가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영조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조랑 대립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실록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영조가 야,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생 경종 독살설에 시달렸던 게 영조. 그러니까 노론이랑 영조랑 같이 힘을 합쳐서 경종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런 이제 독살설에 시달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조 봅시다. 즉위초. 자,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탕평책을 실제로 실시한 건 영정조잖아요. 너무나 그동안 붕당이 이제 지긋지긋했겠지. 그래서 탕평책을 실시하는데, 자, 탕평책을 실시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영조는 어떻게 탕평책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노론을 3명 등용하면 소론을 3명 등용하고, 노론을 2명 등용하면 소론을 2명 등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물리적인 균형만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탕평책이 돼?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제대로 여러 가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인좌의 난.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영조 초기에 영조의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인좌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누가 일으켰냐면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들이 그거야. 너 네가 경종 죽였지. 이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때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 이인좌의 난이 청주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중간에서 진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영조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탕평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탕평책이 실시되던 시기가 바로 요 영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영조의 탕평책 가봅시다. 첫 번째, 완론탕평이 실시되었다. 자, 완론탕평.
우리가 탕평책을 실시한 왕이 영정조잖아요. 영정조. 그런데 영조 때의 탕평책을 완론탕평이라고 해요. 완론탕평은 뭐냐면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골고루 등용하는 거. 말 그대로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이 뭐겠어? 내 말을 좀 잘 듣고 너무 세지 않는, 내 말을 잘 들어줄 요런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간 중도 같은 요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완론탕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완론탕평 보시면은 자, 거기 나와 있네. 완론탕평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어느 당파든 간에 과격한 인물을 배제하고 온건한 인물을 등용해서 정쟁과 옥사를 막고 붕당 간 타협을 통한 전국 안정을 도모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좀 온건한 인물을 등용해가지고 결론은 뭐겠어? 내 맘대로 하겠다. 얘네들을 데리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안 센 캐들 빼고 좀 이제 적당한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같이 정치를 하겠다. 자, 그게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탕평책 볼게요. 탕평 B를 건립했는데 탕평 B를 어디다 건립했냐면 성균관 입구에다가. 그래서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 B를 건립하고 무슨 뜻이겠어? 성균관 유생들은 관리가 될 거니까 야 똑바로 잘 들어라 뭐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탕평 B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탕평 B의 내용도 나와 있죠? 어디 치우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의 존재를 부정했죠. 그러면 산림이라고 하는 제야학자를 등용했던 게 언제는 효종 때. 그런데 그때 등용된 산림이 제야학자를 산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을 주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배척했다고 해야 되나? 제외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산림의 존재 부정. 자, 그 다음에 서원 정리. 서원이라는 게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서원을 일부 정리를 하는데 이때 서원이 몇 개쯤 있었냐면 한 1000개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확히 몇 개 없앤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몇백 개는 없애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서원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죠. 자, 이조전랑이라고 해서 권한이 엄청 셌잖아요. 뭐 후임자 추천권도 있고 했던.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폐지하자. 자, 지금 여러분 교재에 약화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폐지라고 썼는데 왜냐면 실제로는 폐지를 했지만 금방 부활됐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된 건 정조 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시험에 폐지라고 나오면요. 그래도 맞아요. 폐지라고 나와도 맞아요. 폐지한 건 맞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완전 폐지는 정조이긴 하지만 시험에 만약에 폐지라고 나와도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폐지한 건 한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국왕 중심의 탕평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재위 기간도 엄청 길었고 왕권을 워낙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강력한 왕권으로 막 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영조. 자, 그 다음에 영조는 개혁정치. 우리 영정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시대 르네상스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가 편찬, 뭐 서적의 편찬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개혁정치를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영정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최후, 최충을 구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영조 거야, 정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개혁정치가 딱 나왔어. 이거 영조가 한 거야? 정조가 한 거야?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개혁정치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균역법부터 봅시다. 균역법. 자, 원래는 군포를 2필 냈었죠. 성인 남자들이. 그런데 군포를 한 필 내기 시작하는 거. 군포를 절반 줄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절반 줄여줘서 백성의 부담을 좀 덜어준 거. 균역법. 자, 그 다음에 수성유능이라고 해서 서울을 방어하는 대책을 명령을 내려서 수도 방어 계획을 세운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수성유능. 서울을 지키는 어떤 명령을 내렸다, 뭐 법칙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악형 폐지. 자, 악형,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형벌들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압슬형,
뭐 자자형 이런 걸 없앴거든요. 여러분 교재도 그렇게 나오죠. 압수령이 뭐냐면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압수령은 도자기 조각들 있죠. 막 뾰족뾰족 하잖아요. 유리 조각 같은 거 지금으로 하면 그걸 깔아. 그 위에 무릎을 꿇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겠지? 그리고 이제 허벅지에 돌을 올려. 그러면 이제 그 유리 조각 같은 게 막 사이 속으로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신체를 좀 훼손하는 그런 형벌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 그리고 이제 낙형이나 자자형을 없앴다고. 낙형이나 자자형을 없앴다고 했는데 얘 넘어갔네. 낙형은 왜 그거 있죠? 왜 뭐라고 해야 돼?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지지는 형벌 있잖아요. 그런 거. 자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신 같은 걸 새기는 얼굴이나 이런 데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앴어요. 그리고 악형 폐지. 자, 그 다음에 신문고 태종 때 만들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부활.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을 법제화한다. 자, 노비는 엄마 쪽 신분을 따라가는 걸 노비 종모라고 해요. 자, 아빠가 노비여도 엄마가 양인이면 나는 양인. 나는 평민. 그게 노비 종모법이야. 그래서 그거를 법제화했고, 자, 그 다음에 노비 공간법은 신공을 줄여주는 거예요. 신공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 신공 뭔지 알죠? 외거노비가 받쳐야 되는 거. 그거 줄여주는 거예요. 노비 공간법. 자, 그 다음에 청계천 준설. 청계천은 뭐 여러분 다 알 것이고, 청계천이 그 당시에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비만 오면 넘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계천 바닥을 깊게 파서 정비하는 작업. 그걸 청계천 준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계천 준설 작업. 그 다음에 기록가라고 하는 건 60세,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실시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록가.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검약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반찬을 3가지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금주령, 술을 빚지 말아라. 식량이 부족하니까. 뭐 그런 걸 내리기도 했었다는 왕이 바로 영조인 거죠. 자, 그래서 영조의 개혁정치. 시험에는 지금 제가 체크했던 균역법이나 청계천 준설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언급되지만 뭐 수성유능이나 악형폐지 다 영정조는 뭐 다 중요하니까 다 나올 수 있어요. 제시문으로. 자, 그 다음에 편찬은 뭐냐면 이 당시에 말 그대로 편찬된 서적들. 자, 그래서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사전. 속오래의는 국조오래의의 속편이겠죠? 속대전은 뭐의 속편? 경국대전 속편. 맞아요. 그 다음에 속병장도서를 병장도서 속편. 그쵸? 그 다음에 여지도서, 동국여지도, 증수무언록은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신주무언록이라고 하는 책이 세종대왕 때 있었어요. 그 신주,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의서, 향약, 구급방 뭐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했고 그냥 거기에는 칠판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주무언록을 증수한 거예요. 증편, 말하자면은 증보판을 낸 거죠. 이 무언록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하면은 시체 검안서, 그러니까 법의학 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법의학 서적을 증보판을 낸 거예요. 그게 바로 증수무언록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동국문헌비고, 속오래의, 속대전, 속병장도설처럼 이렇게 속편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지만 한계. 붕당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 탕평책을 실시해서 붕당이 없어졌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붕당이 노론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붕당 탕평책을 실시했다며. 그럼 골고루 등용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노론 중심이었어. 알겠죠? 그래도 영조 때는 노론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모화변을 계기로 해서 시파와 벽파로 나눠진다. 이모화변이 뭐예요? 사도세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조 때 있었던 사건 중에 또 중요한 사건이죠. 사도세자의 죽음. 자,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지? 원래는 둘째 아들이야. 첫 번째 아들은 효장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효장세자가 10살 때 죽어요. 그래서 요 사도세자가 이제 그 뒤에 태어난 거야. 영빈 이씨의 아들이죠. 후궁의 아들인데 요 사도세자가 태어났어. 여러분 사도 뭐 이런 영화 봐서 아마 알 거예요. 처음에는 애가 굉장히 똘똘했는데 점점점 이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이길 바랬지만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무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왕과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 몰래 뭐
금강산으로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궁궐에 이제 뭐라고 해, 시정 잡배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좀 이렇게 정신병력 같은 뭐 그런 약간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뭘 해야겠다고 나간다는 거야. 그럼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다는 거지. 뭐 그게 뭐겠어.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정신병력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의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지금으로 하면 이제 약간 집착증 같은 약간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정확히는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럼 이제 벽파와 시파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벽파는 노론. 그 다음에 시파는 노론의 일부. 그리고 소론, 남인. 노론의 일부와 소론, 남인인데, 요걸 썼어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요, 그냥. 벽파는 영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 영조? 사도세자 죽인 거?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시파는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이에요. 그래도 죽일 것까지는.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뒤주에 갇혀서 죽잖아요. 사도세자한테 영조가 뭐라고 했냐면 자결하라. 근데 이제 뭐 사람 목숨이 그렇게 되나? 그래서 사도세자가 먼저 그럼 내가 뒤주에 갇히겠다. 들어갔어. 자발적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만에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는데 그 사도세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정조가 몇 살이었냐? 정조 손자가 몇 살이었냐? 11살이었어. 11살이면 4학년이야. 4학년들이 다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빨리 나오라고 사정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사실 정조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에요. 굉장히 편견도 심하고 그 다음에 감정 기복도 심하고 굉장히 우리는 이제 성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좀 그런 왕이어서 어떠냐면 내가 예뻐하는 애랑 내가 미워하는 애랑 둘이 같이 있잖아. 안 돼. 꼴을 못 봐. 그 정도로 약간 그렇죠? 뭐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편견도 좀 심하고 약간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도세자는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미워한 거고 그나마 정조를 굉장히 아꼈죠. 손자를. 그랬기 때문에 보호해서 결국에는 왕위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정조는 내가 세손이었을 때 이 내가 살고 있는 동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객이 들기도 해요.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실에, 궁궐에 자객이 들었다? 말이 돼 그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왕이 됐고 그러면 정조는 내가 왕이 딱 됐어. 어떨까? 완전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지? 반대파를 제거해야 되겠지? 그런 식의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벽파와 시파로 나눠져. 자 여러분이 정조야. 둘 중에 누구를 등용해? 시파지. 그치 당연히. 우리 아빠 동정한다는데 그래서 시파를 등용해요. 당연히. 시파를 등용하고 그리고 이 정조 같은 경우는 아까 효장세자가 먼저 사망했다고 했잖아. 형이잖아.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 좀 그렇잖아. 사도세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효장세자의 아들로 이제 호적을 좀 정리를 한 거지. 그래서 즉위를 하게 된 게 정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영조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벽파, 시파까지 살펴봤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